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발사 성패 여부와 무관하게 김정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발사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뒤 한미 두 나라 소통 라인이 곧바로 가동됐고 2차 발사를 강행할 경우 추가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곧바로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은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어떠한 발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미 백악관도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Whether it fails or succeeds, Kim Jong-un and his scientists and engineers, they learn and they improve and they adapt and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capabilities that are. 백악관은 따라서 북한 김정은에게 도발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allies and partners on holding Kim Jong-un and his regime accountable, and wh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have the proper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region. 우리 고위 당국자는 한미 두 나라가 대북 추가 제재와 유엔 안보리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 반대에 번번이 부딪힌 만큼 두 나라 협력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 조선 관련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가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 선원들과 국제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합의한 핵협의그룹 NCG 1차 회의가 머지않아 개최될 거라며 양측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권에 속하는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두고 미국이 체질적인 반공화국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가 추락한 직후 군이 곧바로 수거에 나서 잔해 일부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잔해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색과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군이 인양한 뒤 공개한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일부 잔해입니다. 천리마 1형이 레이더에서 사라진 직후 수거에 나섰는데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연료통 혹은 1, 2단 로켓 연결 부위로 추정되는데 나머지 잔해는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수중 무인 탐사기 등을 동원해 잔해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수역은 수심 70에서 80m로 핵심 부품 인양에 성공할 경우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견된 동체만으로도 연료 탑재량과 연료 종류를 알 수 있고 엔진까지 해소한다면 북한의 ICBM 능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광명성 3, 4호를 실어 발사했던 지난 2012년에 이어 2016년에도 연료통 등 일부 발사체 부품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6년에 인양한 위성 보호 덮개 페어링에서는 위성 보호 장치 대신 화약 폭발 흔적이 발견되면서 당시 발사체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아닌 장거리 미사일 개발용이라는 단서를 얻기도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2012년 발사체와 2016년 발사체가 거의 같았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의 명칭을 은하가 아닌 천리마 1형으로, 위성은 광명성이 아닌 만리경 1호라고 밝혔는데 잔해물을 분석하면 기술 개발 속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은 추가 수색과 인양이 완료되는 대로 부품 잔해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 보내 정밀 감식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가운데 국방부는 오늘 군 당국의 대응 상황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기관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발사체 발사 전후 북한의 움직임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서해에서 진행 중인 잔해물 인양 작업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새벽 북한이 쏜 발사체의 경계 경보를 받고 놀란 가슴 쓸어내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어디로 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긴급 상황에 유용한 안전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 주변의 대피소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대피소 조회 탭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있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주변 대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피소의 주소와 지도상 위치는 물론 최대 수용 인원까지 함께 표시되는 만큼 집이나 직장, 학교와 가까운 대피소는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 같은 공습 경보에는 큰 건물의 지하실이나 주차장, 또 지하철역 같이 낮은 곳으로, 화학무기 공격에는 고층 빌딩 같은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전 디딤돌 첫 화면의 왼쪽 상단 국민 행동 요령 탭을 누르면 위급 상황에 맞는 유형별 대처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용한 앱도 위급 상황에 접속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일 텐데요. 당장 어제도 한꺼번에 많은 이용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를 일으켜 정부가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쉽게 피난처와 대피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재난 문자에 관련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어제 저녁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조합원 추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져 조합원 일부가 체포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청계광장 서울 파이낸스 건물 앞에 지난 1일 분신에 숨진 고 양회동 조합원의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분향소 철거에 나서자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몸싸움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조합원 4명이 다쳐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민주노총 집회 현장에 6년여 만에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경찰은 원액에 물을 충분히 섞었으니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는 안심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민주노총의 노동절 연대 집회.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노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경찰이 캡사이신 희석액을 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기침 소리와 물을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이고 대오는 흐트러집니다.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 분사를 결정하는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분사하기 전엔 참가자들에게 미리 알려서 경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캡사이신을 사용할 예정이니 지금 즉시 불법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경찰은 또 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호흡기 쪽으로 캡사이신 희석액을 쏩니다. 그래도 캡사이신 원액에 2,000배 용량의 물을 섞어 농도를 0.0045%로 낮춰서 세수해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는 게 경찰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고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캡사이신은 인체에 닿으면 피부와 호흡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농도나 아니면 거리 이런 것이 지켜졌을 때는 안전한데 문제는 시위 상황에서 그것이 엄격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경찰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캡사이신을 사용한 건 지난 2017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이듬해엔 살수차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살포한 경찰의 진압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년 동안 잠자던 캡사이신 카드를 꺼내든 윤익은 경찰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쓰라고 한 거라며 강경 진압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집회와 정부 대응에 대해서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 반증한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취해 법권이라도 되는 양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주노총의 모습이라말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다. 법률 3조에는 어느 누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독재, 윤석열 독재, 전두환 독재보다 훨씬 노골적인 이 윤석열 독재, 국민이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선관위의 입장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면직된 송범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선관위 경력 채용에 자신의 딸을 직접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송 사무차장은 외부기관에 파견 중이었는데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충북 단양군 선관위에 경력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소개하고 추천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송 사무차장과 직장이나 지역 연고가 있었고 면접위원들 모두 송 사무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위원들이 평가표 채점란을 공란으로 둔 채 면접자들 10명의 순위를 정한 뒤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자신이 당시 채용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이었지만 자녀 채용 승인 업무를 회피하지 않고 직접 결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사하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오염수 분석 방법이 적절하고 표본에서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는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발표한 6번째 중간 보고서입니다.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채택한 방법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다며 제3의 연구기관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의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해외 연구소의 오염수 표본 분석 결과와 도쿄전력의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2장짜리 이번 보고서는 일본 측이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빼낸 표본을 분석하는 작업이 적절했는지 따져보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에서 방사성 핵종 대부분을 제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설비를 거쳐도 남는 삼중소는 기준 아래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로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IAEA のレビューも何度も受けておりまして、4月に公表した報告書では追加ミッションは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が明記をされたところでありますし、 내일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조사하고 있는 IAEA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센 상황에서 40년째 가동 중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변 지역의 암 발생이 평균보다 낮다는 건데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 100여 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고성이 오가더니 급기야 모두 자리를 뜹니다. 우리한테는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달린 건데 그리 쉽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전이 주민 건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암 발생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적었다는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도 법적 기준의 10,00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사실상 큰 영향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기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설명회를 거부했습니다. 한수원에서 본부장이라도 담당자가 나와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빠졌고 주민들 기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설명회가 있을 수 없다. 또 세세한 수치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설명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뭔가 의도는 의심은 되죠.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보고회나 설명회를 많이 해봤을 텐데 발표 못할 어떤 사유가 있지 않느냐, 무슨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환경부는 자체 조사여서 다른 기관은 부르지 않았고 자료도 인쇄물로 챙기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리는 자리마저 파행으로 끝나면서 주민과 정부 사이 불신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산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 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레 부산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과 여론전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희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관련 사고가 또 있었는데 문의가 가능했던 5곳이 좀 누락이 됐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가깝게는 35km 떨어진 25분 거리의 외상센터가 있었고요. 이를 포함해서 총 5곳에 환자 수용이 가능한 곳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결국은 100km 떨어진 곳까지 2시간 넘게 걸려서 가게 된 건데요. 자, 그렇다면 소방당국의 잘못으로 봐야 할까요? 기사에서는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19 구급차 안에는 구급대원 2명이 있었고 1명은 운전을 했고 다른 1명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일이 병원에 전화를 걸고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했다는 건데요. 얼마나 상황이 긴급했을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생했을 구급대원분께 책임을 지게 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스템의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울신문 제목을 보면요. 자, 응급실 뺑뺑이 차단한다. 경증 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응급 환자가 이송이 된다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병상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자, 다음 조선일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도 보면요. 전화 안 돌려도 병원 상황 알 수 있게 또 응급 앱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구급차에는 병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마치 회계장부처럼 보기에도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응급 앱을 만들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이 상황판이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좀 무용지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의 첫날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에서 이제 경계로 내려갔는데 지금 질병관리청 그 직원들인가 봐요. 덕분에 수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그 방역 규제도 대부분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에 방역 규제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당장 어제 감염된 확진자도 오늘부터 격리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한겨레 신문은 질의응답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코로나19에 걸리면 회사를 쉴 수 있는가? 이거는 회사 지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장이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확진된 학생은 학교에 못 가게 될 경우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현재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 대해서 5일 동안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추게 되면 출석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많이 벗긴 했지만 그동안 우리의 입과 코를 옥죄했던 마스크 착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동안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계속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동네 의원이라고 부르는 좀 작은, 규모가 작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원과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큰 병원, 30개 이상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에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네, 참 그동안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 직원들이 한 수화처럼 덕분에 저희도 모두에게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국회라더니 법안 처리를 30%에 그쳤다. 자,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인가 봐요. 맞습니다. 5월 30일을 기준으로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21,700여 건 됐습니다. 자, 이 중에 처리된 건 6,500여 건에 그쳤는데요. 이걸 처리율로 표시를 해보면 30.1%였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36.9%보다도 한 6%포인트가량 낮았던 건데요. 이 상임위별로 따져봤을 때 처리율이 가장 낮은 곳은 13.3%의 운영위였고요. 법사위가 17.7%, 정무위가 21.8%, 과방위가 24.8% 등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운영위와 법사위 같은 곳들은 여야 충돌이 좀 빈번한 곳들이잖아요. 예상대로 좀 처리율이 낮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고 있듯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곳들은 의사 일정 합의가 번번이 불발되면서 상임위의 전체 회의조차도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반기 국회 마무리 때에는 대선 준비를 하느라 법안 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요. 또 막상 열리더라도 주요 법안만 다루는 데 그치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 1년여 남은 기간 이 처리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모두 다 지역구로 내려가서 차기 총선 준비에 공을 들이고 하반기는 마지막 국정감사도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관계자들의 전망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총선 준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울산시가 친기업을 넘어서 생뚱맞은 우상 숭배를 한다. 자, 이 그림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지금 여기에 대통령 조각, 러시모어산 대통령 조각 이런 것처럼 지금 뭘 건립을 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울산시가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가 소유한 야산에 현대, 삼성, SK, 롯데 이렇게 4대 그룹 창업주 중에서 일부에 거대 흉상을 건립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6월 중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고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부지 매입비도 50억 원 정도 들고 흉상 설계와 제작 비용이 200억 원 정도 들어서 총 2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울산시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울산을 이끈 기업인을 예우하고 해당 기업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재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민들이 좋아할지가 예. 정말 의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도한 쇼와 이벤트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사업 발표부터 한 뒤에 시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경관을 해친다, 좀 생뚱맞은 사업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편 대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공식 입장을 내기에는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기사에 조금 실려 있었는데 이 반응을 보면요. 조금 뭐랄까요? 흉상 건립에는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예우라는 말은 좋습니다. 예우 좀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이전 기사에서 봤듯이 정말 우상숭배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기업들까지 부담스러워하는 걸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일가는 좋아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야구 소식인데 그림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로봇 심판이죠. 관련 그 고교 야구 대회가 좀 종료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섭다고 표현을 해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로봇 심판이라 그래서 정말로 로봇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우리가 알파고에서 봤듯이 신호를 받아서 인간이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고교 야구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황금사자기가 지난달 29일에 끝났는데요. 이번 대회는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처음으로 로봇 심판을 도입한 대회였습니다. 전 경기에 다 도입이 된 건 아니고요. 경기장 시스템 여부에 따라서 인간 심판이 투입된 그런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로봇 심판이 투입된 목동 야구장과 인간 심판이 투입된 신월 야구장의 통계를 좀 비교해 뒀는데요. 3경기 덜 치른 목동 야구장에서 볼넷이 오히려 신월 경기장보다 1.8배 많았고요. 타석당 볼넷 비율도 22.7%로 나와서 신월 경기장에 비해서 2배를 넘어섰습니다. 엄격한 스트라이크 존 판단 탓에 볼넷 판정이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아일보의 야구팀이 각 팀 지도자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네, 투수들이 적잖이 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트라이크 존이 굉장히 좀 팍팍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엔 모든 팀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대부분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게 봐서 힘들었다라는 반응은 공통됐습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공평했다라고 말하는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판정으로 인해서 심판과 감정 싸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엄격한 판정 탓에 투수들이 자신감을 잃고 또 제구력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투수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존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협회 측도 이러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요. 대회 중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존의 하단을 넓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충분치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대회 때에는 좌우의 폭도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긴 하지만 우리 왜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이 이제는 좀 없어질 것 같아서 못내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원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강력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멕시코 고속도로에서는 경찰과 범죄 집단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쌩쌩 달려야 할 차들은 없고 성난 원주민들과 막아서는 경찰들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차량 통행 재개를 위해 필사적으로 나선 경찰들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앞세워 거세게 몰아세웁니다. 원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식 진압 장비에 맞서 전통 무기인 활을 꺼내들었습니다. 충돌이 거센 만큼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E muitas flechas foram atiradas contra os policiais, que inclusive nós recolhemos algumas aqui na via.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 의회에서 곧 처리될 예정인 한 법안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 대한 원주민들의 권리를 일부를 제외하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 법안의 핵심. 지난 1월 취임한 룰라 대통령은 일단 원주민 편에 섰지만 의회를 장악한 야당은 해당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여서 반발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Nós somos essas terras e nós iremos resistir. Nós não iremos aceitar a violência. 멕시코 북부 고속도로에서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과 중무장한 범죄 집단 사이 끔찍한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경찰관이 먼저 공격을 받으면서 총격전이 시작됐는데 최소 10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죄 집단으로부터 각종 중화기와 수류탄 그리고 장갑차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카르텔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준비 중인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해 동맹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분야에서 미국 자본과 전문성이 중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젠 차관보는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필요성을 명시한 G7 정상회의 성명을 언급하며 대중국 투자 규제 동참을 위해 동맹국과 활발한 대화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비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부 치료 목적의 수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성전환을 불법화하겠다는 조치입니다. AFP는 성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은 또한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의 국가 등록을 금지하는 등 비수술 성전환까지 불법화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자, 지금 역전세 우려가 또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 보증 반환 대출,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역전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역전세란 것은 이제 전세 계약자가 계약 초기,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금 낸 것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이제 집주인이 그 차익만큼 사실 돈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이제 전세 세입자가 원활하게 새로운 집을 구할 수도 있고 자기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충분한 돈이 있고 집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집주인이 충분히 돈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지금 세입자,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또 법정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은행의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빌려준 게 있다라 그러면 규제를 완화해서 일부 한시적으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현재 세입자한테 돈을 주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DSR 때문에 사실 대출이 많이 어렵긴 어렵거든요. 은행권 대출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 DSR 규제가 40%인데
원금의 10% 그리고 그 이자 금액이 합친 것이 총 소득의 40% 아래로 가야 된다는 상당히 타이트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 DSR 때문에 대출 좀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DSR 규제를 조금 풀어가지고 역전세에 빠졌을 때 생기는 어떤 세입자에 대한 위험을 좀 감소시키자라는 노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뭐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 그만큼 또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최근 한국은행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가구부채 수준이 가계부채 수준이 이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3, 4월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같은 효과가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대출은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좀 풀리니까 흔히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주택담보대출이 좀 늘면서 대출 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DSR을 약간 푸는 것은 어떤 계약서 기반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 계약하고 이제 새로이 맞이하게 되는 전세 계약의 차이만큼만 딱 빌려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 위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빌려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도 아마 금융위원회가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정확하게 이것을 지금의 세입자를 위한 용도로 써야지 자기만의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규제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용도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제부터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거 온라인 대환 대출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또 반면에는 갈아탈 상품이 별로 없다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실 이제 예전에 대환 대출을 하려 그러면 한 은행에 갔다가 다른 은행 또 가서 또 파악을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플랫폼 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라든지 혹은 일반 은행 플랫폼 상에서 다른 은행에 내가 이 비슷한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금리가 되고 우대금리 흔히 말하는 어떻게 또 금리 할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게 지금 대환대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토스뱅크 중에 일부는 뭐 서비스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십억, 수백억 원 가량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같은 부채를 조금 금리를 싸게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틀에서 결국은 나는 뭐 B은행 가면 훨씬 싸게 받을 수 있는데 A은행에서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이것을 쉽게 옮겨주자라는 취지로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것에 해서 사실 은행들도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이런 데서 결국은 이런 대환대출을 해서 대출을 갈아타기를 하면은 조금 더 깎아주겠다. 금리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객 어떤 모집의 수단으로도 뭐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결국은 이제 자기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나 많은 은행들, 얼마나 다른 은행들 비교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뭐 카카오페이 외에는 이제 시중 5개 은행이 다 비교되는 사이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폭이 좀 좁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검색을 해도 비대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약간 금리가 차이가 나는 측면들이 조금 발견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한 시스템은 아닌데 차차 이런 것을 통합해 가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거물급 CEO들이 중국을 이렇게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뭐 배터리 분야를 협력하기 위해서 방문한 걸까요? 이 방문을 이해하려 그러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중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세계의 50%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의 전기차가 뭐 9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체 그러니까 중국의 예상되는 자동차 판매량이 한 2,700만 대인데 3분의 1 이상은 이미 전기차로 가고 있는 전기차 분야만큼은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 중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한 지금 2위쯤 차지하고 있는데 비아디라는 중국 원래 브랜드가 있고 그냥 테슬라가 있고 그 아래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최근 어떤 시장 점유율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장 점유율이 뭐 2020년에 비해서 21년, 뭐 22년 하면서 조금 감소되고 있거든요. 이 감소되는 영향은 중국의 저가 자동차 어떤 공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배터리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발달하면서 좀 싸지게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굉장히 전기차를 육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브랜드들에서 굉장히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줬다.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한테도 사실 많이 줬는데 한 10년 동안 40조 가량을 이런 보조금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들, 뭐 3-4개 업체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러한 다른 중국 내수 시장의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말로는 최근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의 반값 전기차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어떤 중국 시장의 어떤 경쟁 격화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워낙 중요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중국 내부의 어떤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싼 가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판매량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문해서 배터리 같은 것들을 중국 내에 생산하고 그 생산한 거 가지고 조금 싸게 그리고 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 지분율을 유지해야 결국 전기차 시장의 어떠한 미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어떤 전기차 업체이긴 하지만 중국만을 놓고 봤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고 지금 어떤 가격 경쟁이라는 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뭐 배터리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을 지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싸게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내부 자동차 업체들과 경쟁을 도모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의 뭐 수출을 막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결국에는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전기차 판매 관련 통계만 봐도 중국을 포기하긴 힘들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 뭐 사실 이제 전기차 분야가 에너지 전환의 가장 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네. 있겠고요. 뭐 발전소 이런 것도 굉장히 뭐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공급망 관리에서 중요한 분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원료들이 사실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소 자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희소 광물 혹은 희소 자원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만들 때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원산지는 칠레나 호주라고 할지라도 한번 중국에 가서 나와야 이제 다른 나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더라도 이것이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중국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오염 물질을 감수하고 이것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염 물질 그런 결국 공급망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모든 희소광물 공급의 70-80%, 뭐 심하게는 90%까지 중국이 껴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국 아닌 데다 이런 희소광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짓고 공급망 이전하는 게 가능하지만 근데 미국도 에너지 전환에 굉장히 큰 목표를 세웠거든요. 뭐 바이든 정부가 나와서 2032년에는 전기차를 뭐 6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굉장히 신차 판매 중에 전기차 60%까지 올리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뭘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 중국이 크고 이런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중요한 자원들을 만드는 어떠한 중요한 이제 산업 제품을 만드는 어떤 원재료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 뭐 2030년, 2040년까지는 결국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긴 하겠지만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고 만약 급격하게 줄인다면은 그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데서 비싸게 사서 만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자기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이제 뉴욕 증시는 뭐 약보합세로 마감했는데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바이든하고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자체, 하원의 운영위원회 자체는 통과를 해서 이게 미국이 부도가 안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원 투표가 남아 있거든요. 하원 투표가 남아 있고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흔히 말하는 강경 의원들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사임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워낙 많이 올랐죠. 5월달에 6% 이상 올랐는데 특히나 AI 관련 지수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서 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상태로 조금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의안에 일부 이제 반대하는 인사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상하원 투표 결과를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굿모닝 경제 오늘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하루 만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에 대해선 자가당착 궤변이라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하루 만에 담화를 냈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냈습니다.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입니다. 김 부부장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규탄받아야 한다면 미국 등 이미 수천 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각도 한반도 상공의 숱한 정찰 위성들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이 꽉 차 있다며 미국이 자신들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건 적반하장격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머지않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할 거라며 2차 발사 의지도 재차 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엔진에 문제가 생기며 추락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규탄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김 부부장은 자위권을 내세우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이 발사 실패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에선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부진을 털지 못한 반도체 업계 분위기와는 달리 관련주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유와 전망을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계 불황에도 관련주는 오름세입니다. 특히 급등한 건 우리 반도체 시장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52주 만에 신고가를 다시 쓰며 7만 전자, 11만 닉스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각각 10조, 1조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총 1위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가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2분기 매출 전망까지 높이면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겁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나 전문가 모두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4, 4분기 정도 저점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해외에 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저점을 기대되는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만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변수로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와 중국 스마트폰 수요 규모를 꼽았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겠지만 단기 급등을 보고 투자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 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총 1,033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4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한 데는 일반 회계 적자 보전과 서민주택 자금 지원 등으로 국채가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도보다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불법 논란을 빚었던 차량 우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측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통한 거래에 대해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거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어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 측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조사위원인 김경률 회계사는 김남국 의원이 지난 18일 직접 빗썸과 업비트를 방문해 본인의 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민주당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게 받은 자료 일체를 조사단에도 공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탈당 선언 17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 측에서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생각이라면서도 의원직 자진 사퇴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꾸며 KBS 기자에게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검사장 측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이 기록된 검찰 조서를 부인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어제 진행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신문에 당황해서 답변이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었다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이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내용도 부인하는 것이냐고 묻자 신 검사장 측은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어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BTS의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선언에 충격을 받은 건 팬들만이 아니었죠.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역시 큰 손해를 봐야 했는데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한 하이브 직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늦은 밤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갑작스레 음악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그룹 방탄소년단. 조금은 찢어져 봐야 이게 다시 붙일 줄도 알고 방탄소년단의 챕터 2를 가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시기이자 스텝인 것 같아요. 이튿날 BTS 소속사 하이브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20만 원에 근접하던 주가가 하루 만에 24% 넘게 빠지면서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기 직전 보유 주식을 다량으로 매도한 일부 직원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이런 수상한 주식 거래를 인지하고 수사한 결과 하이브 직원 3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TS가 곧 활동 중단을 발표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고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운 거로 드러났습니다. 주가 급락 전의 매도에 결과적으로 모두 2억 3천만 원 손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브가 BTS와 함께 성장해온 만큼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이들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된 점을 악용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된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으로 불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투자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경우 보안 서약을 받고 유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확정될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활용한 풍력 발전 등 일부 대체 에너지는 이미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네덜란드의 사례를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북서 유럽의 평원입니다.
바다에 점점 가까워지자 친환경 전력 생산 설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80년 전에 만들어진 간척지입니다. 원래 농토로 쓰이던 이 일대에는 풍력 발전기 86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7.5메가와트 규모의 풍력 발전기 한 기의 건설 비용은 1,500만 유로. 풍력 발전소를 구상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까지는 행정 절차와 민원 해소 등으로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Megawatt. The capacity of the wind farm is 429 megawatt. It's one of the biggest wind farms of the Netherlands on this moment. 풍력 발전이 네덜란드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네덜란드 정부는 공유 수면의 풍력 발전으로 거둔 세금 가운데 일부를 어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수산업과 해상 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그 공존을 통해서 전라남도 수산업이 더욱더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유럽에 있는 풍력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단순화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바다에 바지를 띄워 풍력 발전기를 바로 올리는 공법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파괴되면서 수익이 대폭 증가해 풍력 발전 투자 움직임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지금 탄소 중립 2050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분야인데 우리나라도 정말로 앞으로도 이 풍력 단지 발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해상 풍력 규모는 8.2기가와트. 유럽 풍력 발전 선도국의 사례는 국내 친환경 에너지 집적화 단지 구축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고요. 광주는 23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6도나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시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하겠고 밤이면 충청 남부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6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8도, 대구 15.2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0도까지 올라 중부지방은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부산 21도 등으로 더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에는 남부지방에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